호화로운 잔치상. 시댁 식구들이 경쟁하듯 비싼 음식을 시키고는 계산서를 며느리인 저에게 밀어붙였을 때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 그들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숨고 싶어 했죠. 만약 당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편안한 노후 채널에서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녁 8시 저는 막 급여 명세서의 마지막 숫자를 확인하고 빨간 펜으로 마지막 줄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가 3번 울렸고 화면에는 어머니 박정수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수첩에 펜을 끼우고 전화를 받았는데 인사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의 목소리가 귀에 바로 꽂혔습니다. 깔끔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청담원 한정식 집으로 내려와서 계산해라.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 저는 멍하니 멈췄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이 얼굴에 비치고 계좌 번호들이 정렬된 군대처럼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 이 깔끔함이 제가 처음부터 참석하지도 않은 잔치의 혼란스러운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최대한 정중하게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보고 내려가서 계산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응, 온 가족이 식사를 마쳤으니 이제 계산서에 서명하는 것만 남았지. 어머니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로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히는 소리, 뒤섞인 친척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요하고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남편 김민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돈, 여보.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채 1분도 되지 않아 그의 짤막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가 됐대. 내려와.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추가 설명도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 메시지를 빤히 쳐다보았고 마음속에는 차가운 돌덩이가 던져진 듯 했습니다. 그는 분명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내를 보호하는 대신 침묵을 택하고 저를 최전선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저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내인가? 아니면 걸어 다니는 지갑에 불과한가? 밖에서는 오토바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가로등의 누런 불빛이 창문 안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이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작은아버지 제사, 사촌 언니 집들이 파티, 조카의 생일. 계산할 때마다 똑같은 시나리오였습니다. 마치 그것이 장손 며느리로서 당연한 의무인 양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어넘기며 화목을 유지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의 인내심은 당연한 것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닫고 서랍을 잠근 뒤 길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식당에 들어서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친척들 사이 한가운데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들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을 테고 계산할 시간이 되면 직원은 계산서를 테이블 위에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은 저에게 쏠리겠죠. 남편은 평소처럼 휴대폰 통화하는 척하거나 물잔만 쳐다볼 테고 저는 속으로는 쓰리지만 겉으로는 웃는 얼굴로 지갑을 꺼내 서명을 해야 했을 겁니다. 안 돼. 저는 휴대폰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계산만 하러 온 게 아니야. 저는 왜 다른 사람이 예약하고 다른 사람이 주문한 식사 비용을 제가 짊어져야 하는지 명확히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저의 돈이 온 가족의 돈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치고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뺨을 스쳤고 등골이 오싹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저의 그림자는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밀려오는 서러움을 느꼈지만 그 밑에는 강한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며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별 몇 개가 저의 자존심은 오직 저만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끄고 저는 서둘러 골목을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질문이 이제 쿵쿵 울리는 북소리처럼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어머니라면 왜 제가 계산해야 하는가? 유리문이 열리자마자 황금빛 소스가 얹어진 구운 랍스터, 트레이에서 풍겨 나오는 버터와 마늘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저는 반쯤 멈춰섰습니다. 안에서는 요란한 웃음소리가 복도로 흘러나왔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방 전체는 노란 조명으로 환했고 술기운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술을 따르고 맛있는 음식을 권하며 진정한 가족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저만 빠진 채 말입니다.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는 제가 문가에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손뼉을 한 번 치며 시끄러운 소리를 압도하는 맑고 스버리가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서 카운터에서 계산 좀 하렴. 온 가족이 식사 끝냈단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보았고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심인 듯한 사교적인 미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손 며느리가 딱 맞춰 왔네. 이선영 씨가 있으니 걱정 없지. 장손 며느리라면 당연히 온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지.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줄로 길게 늘어선 테이블은 고모, 숙모, 삼촌, 사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마늘버터, 구이굴, 은쟁반 위에 통째로 놓인 찜 요리, 진한 치즈를 덮은 랍스터, 빨갛게 달아오른 숯불에 구운 오징어, 그리고 그 옆에는 조명 아래 반짝이는 프랑스산 와인 몇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서에 적힐 금액이 엄청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화려한 빨간 드레스를 입은 시누이 김지수가 신이 나서 크게 웃었습니다. 언니 왔어? 이리 와서 앉아. 우린 너무 배불러. 이제 언니가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아. 이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제가 이 즐거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지갑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러 왔다는 듯한 기대감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직원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검은 가죽 폴더에 끼워진 계산서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폴더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의 금액을 보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 한 달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윗줄에 있었습니다. 예약자 박정숙. 저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이 계산서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박정숙 고객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방을 예약하시면서 특별 메뉴와 와인을 준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산서 폴더를 닫고 잔치 테이블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를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초대받지 못했고 식사 내내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계산서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그 사람이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접시에 부딪히는 수저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형님인 이영철 씨가 길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장손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지. 온 친척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다른 손님들이 이 집은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말할까봐 염려된다. 최미경 고모가 팔꿈치를 테이블에 괴고 비난과 비아냥거림이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맞아, 이선영 씨. 크고 작은 일 모두 장손 며느리가 나서야 집안 체면을 지킬 수 있어. 장손 며느리가 돈을 아까워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쩌겠어. 뒤따르는 동조의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옥죄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제가 순순히 카드를 꺼내기를 바라는 탐색과 기대감을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끝에 앉아 눈은 아래를 향하고 물이 담긴 컵만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민주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대답이었습니다. 목구멍에 울컥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과 쓰라림이 있었습니다. 저 호화로운 잔치상 위에 차려진 모든 체면이 결국 제가 지불해야 할 돈으로 귀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잔치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들이 치장한 화려함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뒤에 서 있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계산서 폴더를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게 한마디 한마디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약한 분이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발길을 돌려 빠르게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는 의자가 덜컹거리는 소리, 혼란스러운 속삭임이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산서 폴더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아무도 감히 펜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계단에 발을 디디자마자 타일 바닥을 쓸고 가는 슬리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가 거실 중앙에 서서 반짝이는 나무 의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오늘 밤 일은 온 가족이 명확히 해야겠다. 구식 거실에는 하얀 형광등이 켜져 있었고 구석의 텔레비전에서는 작은 소리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면서 그 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삼촌, 숙모, 고모들이 긴 소파를 가득 메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찻잔을 들고 누군가는 무릎에 손을 얹은 채 모두가 준비된 태세였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시어머니의 부채가 나무 표면을 규칙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찰싹거리는 소리는 마치 미리 작성된 기소장의 구두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머릿속에는 청담원 직원의 명확한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예약자 박정숙. 단 한 줄이었지만 문을 걸어 잠그듯 단호했습니다. 저는 서러움에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장손 며느리다. 온 친척들이 보고 있다. 먹는 것은 둘째치고 체면은 갖춰야지. 오늘 밤 너는 나서서 계산을 하고 이 집안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평정을 유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식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를 계산에 넣지 않은 즐거움을 위해 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찻잔이 접시 위에서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영철 삼촌이 혀를 차며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외부 사람들이 듣고 이 집이 며느리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할까봐 염려된다.
얼마나 큰 돈이라고 최미경 고모가 달콤하면서도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장손 며느리라면 위아래를 생각해야지. 사람들이 돈이 아니라 체면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아야지. 소파에 기대앉아 다리를 꼰 김지수가 빨간 입술을 살짝 실룩거렸습니다. 언니가 온 가족 망신시키고 있어. 우리 집안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돌아보았습니다. 너는 끼어들지 마. 이건 어른들 일이야. 지수는 턱을 치켜들고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지만 이내 침묵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작은 빗방울들이 느리게 움직이며 방 안의 침묵을 길게 늘어뜨리는 듯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채를 내리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지지 마라. 이 집안에서는 나이순이 있고 위아래가 있는 법이다. 장손 며느리가 인색하면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를 비웃는다.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고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으려 천천히 말했습니다. 인색함은 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으로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래서 제가 번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누가 예약했든 그 사람이 계산해야 공평합니다. 저는 민준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약간 비스듬히 앉아 시선을 바닥의 타일 틈새에서 떼지 못하고 물컵을 만지작거리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 그는 살짝 움찔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 식사에 가도록 초대했나요? 공기는 짙게 응축되었고 천장의 선풍기가 천천히 돌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당신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그 말은 수면에 떨어져 가라앉는 작은 돌멩이 같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의 남편인 이 사람은 아내 옆에 가장 필요한 순간 고개 숙인 채 외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의자가 타일 바닥을 긁는 소리가 차갑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를 남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저에게 온 가족의 체면을 짊어지게 하지 마세요. 누가 즐겼든 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는 이 집안의 공동 지갑이 아닙니다. 이영철 삼촌은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벌렸다가 닫았습니다. 최미경 고모는 콧방귀를 뀌었고 김지수는 입술을 꽉 깨물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부채를 탁자 위에 힘껏 내리쳤습니다. 컵 속의 물이 일렁이며 넘칠 뻔했습니다. 너 건방지구나. 온 친척들이 너 때문에 창피해하고 있다. 시어머니는 이새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에 울컥 치밀어 오르던 감정이 한 단계 지나자 마치 누군가 유리를 닦아낸 것처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인내가 당연한 것으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존중의 결핍일 뿐입니다. 오늘 밤 저는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어머니께서 삼촌, 숙모, 고모들과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문고리에 손을 댔고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속삭임이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처럼 다시 일렁였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나섰고 찰칵 소리가 단호하게 울리며 그 바깥의 어둠과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서 오가는 수많은 말들을 차단했습니다. 저는 문에 기대어 심장이 천천히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운함도 있었지만 그 속에 파고드는 명료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
거실 안에서 시어머니가 막 들었던 물컵을 다시 내려놓는 소리가 아주 작게 쿵 하고 들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고 커튼을 쳤습니다. 며칠 후가 완전히 다른 날들이 될 것임을 알았고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주전자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자마자 휴대폰에서 띠링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메일함을 열었고 한 줄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담원 한정식집 확인 요청 회신. 저는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한 줄씩 읽었습니다. 예약자 박정숙, 요청된 메뉴 목록, 계산대, 카메라 녹화 시간 기록, 가족이 필요로 할 경우 녹화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카운터 카메라로 찍은 작은 사진 3장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끼워진 계산서 폴더. 그날 밤 VIP룸과 일치하는 방 번호. 각 세부 사항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두꺼운 체면을 찌르는 바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조해 보이는 숫자였지만 이 순간 그것들은 가장 명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족 폴더를 열고 이전 계좌 이체 내역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제가 결혼식 비용으로 보탠 돈, 민준의 학위 과정 등록금, 그리고 김지수의 가게 오픈을 도운 금액, 초기 자본 지원, 신부 측 파티 비용이라고 적힌 메모 내용이 가지런히 나타났습니다. 머릿속의 실타래가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식당에 확인 도장을 찍어 보관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저는 얇은 외투를 걸치고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침은 시원했고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으며 볶은 커피 향이 진하게 풍겼습니다. 카페 주인은 구석에 프린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는 USB를 꽂고 하나씩 인쇄했습니다. 식당의 이메일 회신, 계산대 카메라 사진 2장, 계좌 이체 기록, 종이가 인쇄되어 나오자 저는 그것들을 확인하며 나비 클립으로 묶었습니다. 파일철은 점차 모양을 갖추었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직했습니다. 나이 많은 직장 동료 한 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러 왔다가 제가 종이 뭉치와 씨름하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를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가정사인데 말로 싸우지 않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들을 힐끗 보았습니다. 맞아. 증거가 있으면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규율적인 습관은 저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논쟁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할 때 증거가 사람 대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휴대폰을 열어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머니와 삼촌들 앞에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몇 초가 흐르고 휴대폰이 띠링 울렸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짧은 2글자는 한숨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았고 잠시 욱하는 감정이 들었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마찰이 적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계산할 시간이 되면 며느리를 부르는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첫 페이지는 식당 이메일, 다음은 계산대 카메라 사진, 그 다음은 계좌 이체 목록을 결혼식, 민준 학비, 지수 자본금, 3그룹으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각 그룹에는 대조 증거를 위한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격렬한 말 대신 충분한 투명성이었습니다. 저는 만일을 대비해 매직펜과 백지를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커피가 식어 한 모금 마시니 쓴맛은 혀끝에서 사라지고 옷깃에 은은한 향만 남았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타일 바닥에 노란 빛을 드리웠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다시 바라보았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늘 밤 저는 정확한 곳에 정확한 문장을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 그 자체가 충분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저는 민준에게 한 줄 더 보냈습니다.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딱 한 번만 말하고 끝낼 거예요. 화면은 여전히 잠잠했고 저는 휴대폰을 보조 배터리에 연결하고 서류철 표지를 넘겨 마지막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누가 먹었든 그 사람이 계산한다. 저는 짐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카운터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며칠 전 밤의 당황스러움은 없었습니다. 피로감은 여전했지만 그 뒤에는 명료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가방에 넣고 오래된 한 장을 닫아버리듯 단단히 집었습니다. 회사 문을 지나는데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족 회의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딱딱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탁자에 놓듯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바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다시 잡았고 손이 더 단단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으로 저는 약속처럼 되뇌었습니다. 오늘 밤은 누가 먹었든 그 사람이 계산하고 누가 말했든 그 사람이 책임진다. 큰 소리 없이 우위를 점하려 하지 않고 이른 아침 바람이 다시 불어와 나뭇잎을 가볍게 흔들었고 그림자가 보도에 점점이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구두굽 소리를 규칙적인 박자처럼 들으며 걸었습니다. 이제 맞설 때가 왔습니다. 언쟁이 아닌 종이와 먹으로. 새로 내린 차가 아직도 김을 내뿜고 있었고 따뜻한 기운이 환하게 불이 켜진 거실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긴 소파 중앙에 허리를 펴고 부채 위에 손을 얹은 채 마치 재판관처럼 자녀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을 안고 들어와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죠. 갑자기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고 구석에서 작게 틀어놓았던 텔레비전 소리는 배경음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영철 삼촌이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정현수 숙부님은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려다보았고 최미경 고모는 찻잔을 계속 돌렸습니다. 민주는 텔레비전 선반 옆에 기대서서 저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김지수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드라마틱한 장면을 기다리는 듯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운을 띄웠습니다. 부채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리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소한 일일 뿐인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니? 장손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이 집안의 체면을 지켜야지. 저는 서류철을 열고 청담원 로고가 인쇄된 종이를 꺼내 탁자 중앙에 깔끔하게 놓았습니다.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 예약했든 그 사람이 계산하고 누가 주문했든 그 사람이 그 부분을 책임져야 합니다. 김지수가 비웃었습니다. 언니는 무슨 재판하는 것 같아. 저는 침착한 눈빛으로 시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일수록 명확해야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이영철 삼촌이 끼어들며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듯 말했습니다. 에휴, 너무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저는 여전히 정중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좋겠네요. 삼촌, 저도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정현수 숙부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최미경 고모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철컥 소리가 나도록 부채를 탁자에 내려치자 모두가 멈칫했습니다. 온 가족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장손 며느리로서 외부 사람들이 한 끼 식사 때문에 서류를 꺼내 계산한다고 비웃게 할 셈이냐? 저는 고개를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외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집안일이며 저는 그저 각자가 한 일에 대해 정확히 책임을 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만 체면이 오래 갑니다. 저는 천천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고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미리 예약된 개인실, 마늘 버터 구이 랍스터 3접시, 치즈 구이 굴 5접시, 샤토 와인 2병, 호화로운 메뉴들이 차례로 언급되자 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두들 그 당시 어머니가 잔을 들고 웃으며 크게 주문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수가 짜증을 내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자꾸 되풀이해서 뭐 하려는 거야. 이미 지난 일인데. 저는 펜 끝으로 계산서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식당의 서명과 메모입니다. 저는 초대받지도 않았고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공평함을 원할 뿐입니다. 그때서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너무 극단적이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침묵하는 시선에 그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모두 빨려나간 듯 했습니다. 벽시계의 째깍 소리가 침묵 속에서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부채를 꽉 쥐었고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영철 삼촌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정현수 숙부님은 무겁게 한숨을 쉬었고 최미경 고모는 무의식 중에 찻잔에 차를 접시로 흘려보냈지만 아무도 닦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철 지퍼를 휙 하고 건조한 소리를 내며 닫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평온하지만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계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것입니다. 각 메뉴, 각 가격, 각 서명, 누가 먹었든 그 사람이 계산하고 누가 말했든 그 사람이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방 전체가 일순간 정지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고 종소리처럼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날짜 VIP룸 번호 3, 예약자 박정숙. 어머니는 부채를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앞의 찻잔에서는 여전히 김이 피어났지만 진실의 차가움이 방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저는 첫 번째 종이를 들고 평온하고 명확하게 읽었습니다. VIP룸 번호 3, 서비스 요금, 마늘 버터 구이 랍스터 3, KG 수입 와인 2병. 제 목소리가 종이를 넘기는 작은 소리와 어우러지며 방 전체를 숨막히는 침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거실의 조명이 천장을 비추었고 원형으로 앉은 각자의 얼굴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잘랐습니다. 손에 쥔 부채로 탁자를 치며 말했습니다. 뭐 그렇게 꼬치꼬치 읽어대니? 먹었으면 된 거지. 자꾸 들춰내서 복잡하게 만들지 마. 저는 종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평온한 눈빛을 유지했습니다. 먹었기 때문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 누가 주문했든 누가 향유했든 그 사람이 계산해야 합니다. 저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오직 진실만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펼친 두 번째 종이에는 여전히 선명한 글자들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치즈 구이굴 5접시, 알래스카 킹크랩, 사케그랩, 대형찜 요리 1마리, 외부 와인 개봉 비용. 저는 고개를 들어 이영철 삼촌을 바라보았습니다. 삼촌, 직원들이 킹크랩을 가져왔을 때 살이 꽉 차고 맛이 달다고 칭찬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삼촌은 살짝 움찔하더니 쭈뼛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맛있었어. 저는 정현수 숙부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숙부님 직원이 두 번째 와인을 개봉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온 가족을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오라고 바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숙부님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입을 가리고 몇 번 헛기침을 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최미경 고모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도 좋은 날이니 흥청망청 먹자고 하셨는데, 하지만 어머니의 엄한 시선에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저를 함께 가자고 불렀습니까? 누가 저에게 참석하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가 되자 온 가족이 저에게 계산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공평합니까? 그 질문은 팽팽한 공간을 가르는 칼날처럼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텔레비전 선반 옆에 기대어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꽉꽉 찢긴 채 아무런 반박도 눈빛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김지수가 입술을 삐쭉 내밀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손 며느리가 돈을 따지면 무슨 체면이 서겠어.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고. 저는 고개를 돌렸고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이것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평함입니다. 공평하다면 아무도 망신당하지 않습니다. 너는 말을 줄이고 끝까지 들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 가족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화면의 불빛이 거실 전체를 더 밝게 비추는 듯했습니다. 랍스터 사진, 은쟁반 위에 킹크랩, 와인이 출렁이는 잔 등 여러 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김지수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최고급 식사, 온 가족이 거하게 한턱 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철 삼촌은 혀를 차며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최미경 고모는 당황하여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현수 숙부님은 찻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고 얼굴의 절반을 가렸습니다. 방 전체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부채를 꽉 쥐었고 눈빛이 번뜩였다가 이내 가라앉았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지수가 올린 것이고 계산서 내용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집안의 체면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비웃는 것은 저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온 가족이 한 끼 식사했는데 너는 그것을 들춰내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셈이냐?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외부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초대받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때만 비웃습니다. 한 번 명확히 하면 나중에는 모두가 편안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종이를 넘겼습니다. 개인실 요금, 수입 디저트, 추가 서비스 요금. 저는 굵게 인쇄된 총액에서 멈췄습니다. 읽을 필요 없이 침묵 속에서 그 금액이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종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아직도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지금 당장 식당에 전화해서 스피커폰으로 어머니와 삼촌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계산서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계산해야 합니다. 김지수가 벌떡 일어나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야 나중에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거실은 숨 막힐 듯 고요해졌고 어머니는 부채를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시선은 제 손에 들린 휴대폰에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뚜.
전화 연결음이 길게 울려 퍼지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방 전체가 숨을 죽이고 상대방이 응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연결음이 끊어지자 스피커폰에서 여성의 맑고 정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담원 한정식집 매니저입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한번 둘러본 후 평정을 유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이틀 전 저희 가족이 VIP 룸을 이용했는데 몇 가지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어머니의 손이 부채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영철 삼촌은 등을 더 곧게 폈습니다. 정현수 숙부님은 찻잔을 접시 위에 내려놓았고 김지수는 치마를 꽉 쥐고 있는 손을 숨겼습니다. 민주는 텔레비전 선반 옆에 기대어 있었고 관자놀이의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미리 인쇄된 글자를 읽는 것처럼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날 VIP 룸을 예약하고 특별 메뉴를 승인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상대방은 망설임 없이 장부를 펼쳐 대답했습니다. 네, 예약은 박정숙 고객님께서 하셨습니다. 식사 내내 주방 직원이 메뉴를 보고할 때마다 고객님께서 가장 좋은 종류로 가져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마늘버터 구이 랍스터, 알래스카 킹크랩, 수입 와인 모두 고객님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스피커폰에서 들려온 박정숙이라는 이름은 마치 잔잔한 물 위에 떨어져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돌멩이 같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고 어머니는 몸을 일으켜 옷자락을 정리한 후 동상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들었던 질문을 다시 반복하며 한 글자 한 글자가 명확하게 울리도록 의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가서 카운터에서 계산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매니저가 대답했습니다. 네, 박정숙 고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근무 직원 메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시선을 내리깔았고 부채의 그림자가 어머니의 손에 맞춰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소와 같은 강렬함은 없었습니다. 이영철 삼촌이 당황함을 감추려는 듯 나지막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혹시 약간의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지. 저는 삼촌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여전히 휴대폰을 향했습니다. 매니저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며느리 이선영의 이름으로 계산서를 인쇄하거나 발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대답은 결론처럼 명확하게 즉시 나왔습니다. 네, 이선영 고객님 이름으로 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예약자 박정숙 고객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 전체가 일순간 기우뚱하는 듯 했습니다. 평소 거만하던 김지수는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현수 숙부님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최미경 고모는 당황하여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신발코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민주는 손수건으로 황급히 땀을 닦았고 제 손바닥에서는 종이 긁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마치 평평한 탁자 위에 종이를 내려놓듯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 메뉴와 와인 모두 박정숙 고객님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고객님. 저희 내부 기록에 메모되어 있으며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확인서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는 작지만 무거운 마침표처럼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천장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텔레비전 아래로 흐르는 뉴스 자막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제 쪽으로 가져와 서류철 옆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굳은 자세로 가만히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지만 부채 위에 놓인 손만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김지수는 저를 곁눈질하다가 시선을 피했고 무언가를 역겨운 듯 삼키는 것처럼 목을 대가 움직였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한숨만 쉬었을 뿐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흩어진 계산서들을 모아 순서대로 정리하고 종이 모서리를 맞추어 얇은 폴더로 다시 묶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치의 오해도 없습니다. 이것이 계산서이고 이것은 식당 매니저의 확인입니다. 모두 들으셨다시피 저는 참석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초대하지 않았으며 계산서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없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께서 나가서 카운터에서 계산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 것입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던 거실은 갑자기 좁고 낮게 느껴졌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당당하기 위해 입었던 체면이라는 외투는 작은 진실의 바늘에 찔려 명확하게 바람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망신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평함이 강요당하고 체면이 다른 사람의 등에 짊어진 짐이 되었을 때 그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서류철 표지 위에 두 손을 모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본 후 어머니에게 시선을 멈췄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계산할 방법을 논의해보죠. 그 말은 찻주전자의 뚜껑이 입구에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모든 회피할 길을 막았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도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마치 바닥에 모두가 숨어버리고 싶을 만큼 넓은 틈이 생겨 잠시 동안 창피함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고 앉아 정중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공평함이 회복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누가 먹었든 그 사람이 계산하고 누가 말했든 그 사람이 책임진다. 저는 펜을 탁자 위에 놓고 대조 기록처럼 가지런히 한 줄씩 썼습니다. 각자 한 몫씩, 어머니가 추가로 시킨 메뉴는 어머니가 부담. 글자들이 페이지 위에 굵고 선명하게 이어졌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짙게 응축되어 벽시계의 째깍 소리마저 침묵을 가르는 칼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탁자 한 구석에는 동주민센터 화해 조정 신청서라고 적힌 봉투가 풀로 붙여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했지만 모두가 차가운 칼날처럼 힐끗거리는 준비된 모든 시나리오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제가 모든 상황에 대비했음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만 두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분배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이름, 어떤 메뉴, 얼마의 금액, 저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명확하게 읽었습니다. 동의하는 분은 지금 바로 계좌 이체해 주십시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끝맺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손에 쥔 대나무 부채가 떨렸습니다. 너 온 집안 망신시키려는 거지. 장손 며느리가 돈을 나눠서 계산한다고 하면 외부 사람들이 듣고 얼마나 비웃겠니?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날카롭게 대답하지도 않고 그저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망신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명확함을 원할 뿐입니다. 만약 제가 그 식사에 실제로 참석했다면 기꺼이 부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함께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한 체면을 저에게 짊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이영철 삼촌은 분배표를 힐끗 보더니 말없이 휴대폰을 꺼냈고 띠링 소리가 울렸습니다. 삼촌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삼촌은 송금했다. 삼촌 몫이다. 최미경 고모는 망설였지만 이내 휴대폰을 눌렀고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띠링 고모는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도 끝냈다. 정연수 숙부님은 한숨을 쉬고 지갑을 탁자에 내려놓더니 역시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띠링 소리가 단절되었지만 단호한 소리의 연속에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침을 꿀꺽 삼키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두에게 먼저 내주고 나중에 정산하면 안 될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먹었든 그 사람이 계산해야 합니다. 당신은 모두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십시오. 김지수가 갑자기 끼어들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나중에 계산할게. 지금은 돈이 묶여 있어서. 저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정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저에게 떠넘기지는 마세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부채를 탁자에 세게 내리치며 눈에 불을 켰습니다. 이 집안은 예로부터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네가 친척들을 무시해도 너무하는구나. 저는 똑바로 바라보며 평정을 유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예로부터 아무도 저를 식사에 초대하는 것을 잊지 않았지만 계산할 때가 되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나중에 번거로움이 없도록 한번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을 더 놓으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단체 채팅방에 저의 외상 미수금을 끝낸다는 내용으로 공개 사과문을 요구합니다. 내용은 간결하게 제가 식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빚이 없음을 확인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서류처를 들고 무고와 강요에 대한 화해 조정을 신청할 것입니다. 방은 침묵에 잠겼고 은행 알림, 띠링띠링 소리만 가끔 울려 퍼지며 탁자 표면에 새겨지는 듯했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부채를 꽉 쥐어 대나무살이 삐걱거릴 정도로 손이 떨렸습니다. 김지수는 입술을 깨물고 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닫고 봉투를 종이 위에 올려놓았고 종이들이 서로 맞닿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리고는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남은 금액을 완납하고 사과문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을 이틀 드리겠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저는 신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방 전체는 방금 진실과 마주한 사람들의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고 뒤에는 어떤 논쟁보다 무거운 침묵을 남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에 휴대폰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가족 채팅방의 알림이 연이어 떴습니다. 첫 줄에는 어머니의 글이 보였습니다. 식사 문제 같은 사소한 일로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니?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고 입이 말랐습니다. 문득 그날 식당에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 장손 며느리가 모두 처리해라. 온 친척들의 체면을 살려야지. 두 문장, 두 시점이었지만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는 같았습니다. 저는 주전자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차를 따르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만약 사소한 일이었다면 즐겁게 식사할 때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다가 계산서가 왔을 때만 저를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평해야만 화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내고 나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저절로 켜지고 꺼지는 것이 마치 배가 선착장에 닿았다가 다시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영철 삼촌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선영아, 그만 잊어라. 가족끼리 이게 뭐라고. 다음은 최미경 고모였습니다. 딸이 너무 강하면 안 돼. 외부 사람들이 알면 온 가족이 비웃음거리가 될 거야. 정연수 숙부님도 몇 마디 거들었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가고 인정이 오래가는 거야. 저는 모든 것을 읽고 한숨을 쉰 다음 한 문자로 모두에게 답장했습니다. 삼촌, 고모, 숙부님께서 저를 아끼신다면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이 명확하기를 원합니다. 가족일수록 더 명확해야 나중에 아무도 난처해지지 않습니다. 보내고 나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에서 가슴으로 내려왔지만 등골의 차가움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냥 넘어가줘. 어머니가 기뻐하시도록. 어쨌든 가족이잖아. 저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잠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만약 당신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점 3개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평소처럼 끼어들었습니다. 언니는 그냥 친척들 망신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무슨 재판관처럼 기록하고 있어.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내 체면을 지키고 싶은 거야. 그쪽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지수가 입술을 깨물고 있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업대 구석에 놓인 봉투, 동주민센터 화해조정 신청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에 미리 풀로 붙여놓은 것으로 모든 회피적인 말들을 막는 종이 방패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긴 문단이었습니다. 장손 며느리가 푼돈까지 따지면 어떻게 되겠니? 우리 집안은 정에 기대어 사는데 네가 이러면 외부 사람들이 어머니를 비웃는다.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체면을 지켜왔는데 내가 고작 몇 푼 때문에 이래야겠니?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약자 이름이 굵게 인쇄된 계산서를 떠올렸고 스피커폰으로 들려온 식당 매니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딱 한 장면을 찍었습니다. 풀로 붙여진 봉투, 명확하게 적힌 제목. 저는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첨부하고 4글자를 입력했습니다. 내일 제출합니다. 그리고 전송을 눌렀습니다. 읽음 표시가 제 메시지 아래에 차례로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채팅방은 손님들이 방금 떠난 방처럼 텅 비었습니다. 의자는 아직 따뜻했지만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설거지를 하고 탁자를 닦고 현관의 화분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시간 내내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늦은 오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평정을 유지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으로 시작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온 친척들이 너와 담을 쌓을 것이다. 미리 말하는데 나중에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저는 창틀에 기대어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담 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외상을 갚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이틀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일은 일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했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 골목에서 들리는 작은 물건 파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손은 봉투 위에 놓여 있었고 오늘 밤 저는 그것을 핸드백에 넣을 것입니다. 내일 만약 채팅방이 여전히 조용하다면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종이와 멍만이 저의 경계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가족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가장 단순한 것, 즉 공평함을 함께 존중할 때만 말입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연한색의 정장 셔츠를 입고 서류철을 단단한 폴더에 끼운 다음 곧장 동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천장 선풍기가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새 종이와 인쇄된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저는 민원실 문을 가볍게 노크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다음 종이 뭉치를 나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화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민원 담당 직원은 제 오빠 또래의 중년 남성이었고 진중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저는 클립을 열고 연습했던 대로 부분별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술서, 청담원 한정식집 계산서 예약자,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됨, 가족단체 채팅방, 화면 캡처 사진, 그리고 전화통화 확인 녹취록. 저는 각 서류에 메모지를 붙여 예상 시간과 주요 내용을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고 컴퓨터에 몇 줄 입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허위사실 유포와 계산 강요를 당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당사자들이 잘못된 정보 유포를 중단하고 실제로 먹은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하도록 화해를 요청합니다. 직원은 저를 바라보며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민사 분쟁에 속하며 주민센터에서 쌍방을 불러 대화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연락처와 관련 인물들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저는 어머니 박정숙, 이영철 삼촌, 최미경 고모, 정현수 숙부님, 신우이 김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남편 김민준의 이름을 차례로 말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의자 끝에 앉아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날카롭게 해야 해? 우리는 가족이잖아. 저는 돌아보며 평정을 유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날카롭지 않습니다. 저는 진실을 되찾으려는 것입니다. 가족 정을 생각했다면 식당에서 이미 배려했을 것입니다. 직원은 우리 부부를 올려다보았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모아 파란색 폴더에 넣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종이를 찢는 칼소리가 가볍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그 박자와 똑같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신분증 복사본을 한 장 더 주시겠어요? 직원이 요청했고 저는 건넸습니다. 모든 것이 은행에서의 익숙한 절차처럼 깔끔하게 진행되었지만 이번에는 서류상의 인물이 바로 저 자신이라는 점만 달랐습니다. 민주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격한 말을 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소란을 피울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란이 커질수록 제3자가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모두 자기가 옳다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종이와 멍만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반짝이는 타일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직원은 약속된 종이에 도장을 찍고 쾅 하는 건조하고 명확한 소리가 종이 위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둥근 도장을 바라보았고 그것이 온 가족의 일에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 가족들을 불러 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원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정을 잘 보관하시고 저희가 추가로 전화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 서류철에 끼워 넣었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복도로 걸어 나갈 때 햇살은 이미 나뭇가지 사이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프린터가 찰칵찰칵 계속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발을 끄는 듯 느린 걸음으로 뒤따라왔습니다. 계단에 내려서서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모두가 사과하면 당신은 그냥 넘어갈 거야. 저는 멈춰섰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각자 자기 몫을 지불하면 됩니다. 저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서류철을 탁자 위에 놓고
휴대폰으로 약속된 종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해 조정이라는 문구가 가지런했고 날짜와 시간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짧은 문장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온 가족은 내일 주민센터로 오십시오. 사진과 함께 이 문장을 가족 채팅방에 바로 보냈습니다. 읽은 표시가 연이어 나타났지만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물 한 잔을 따르고 벽시계의 째깍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며칠 전과 같은 떨림은 없었습니다. 약속된 종이는 거기에 있었고 그것은 저의 위협의 선을 넘어섰음을 알리는 이정표 같았습니다. 앞에는 오직 한 방향, 직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창문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탁자 위에 얇은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은 조금도 얇지 않았고 부르르 계속 울려댔습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느낌표와 함께 떴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온 가족을 주민센터로 끌고 갔대. 최미경 고모가 연이어 전화를 걸었고 마치 달리기라도 한 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얘야,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마. 외부 사람들이 알면 고모는 부끄러워서 동네를 못 다닌다. 저는 평정을 유지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고모,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만약 모두가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모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창피하지 않니? 내가 어머니를 망신시켰어. 장손 며느리가 푼돈까지 따져서 온 가족이 망신당하게 했어. 저는 한 줄씩 읽었습니다. 내용은 달랐지만 결국 저를 공동 책임의 굴레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는 같았습니다. 저는 단 한 문장을 채팅방에 보냈습니다. 진실 때문에 창피하다면 고쳐야지 숨겨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의 글자가 불꽃처럼 나타났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망신시켰어. 어머니가 평생 친척들의 체면을 지켜왔는데 한 번도 주민센터에 불려간 적이 없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그날 식당에서 어머니가 칼날처럼 단호하게 말했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장손 며느리가 모두 처리해라. 온 친척들의 체면을 살려야지. 저는 눈을 뜨고 천천히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어머니, 체면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의 돈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내려놓기도 전에 이영철 삼촌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삼촌의 목이 쉰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불효한 며느리구나. 집안일을 왜 관공서까지 끌고 가. 저는 논쟁하는 대신 단 한 가지 질문만 했습니다. 삼촌은 지난번에 별일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오늘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십니까? 상대방은 컥 하고 숨을 들이마시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고 천장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정현수 숙부님이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의 말은 부드럽게 하되 어머니가 혈압 오르실까 염려된다. 하지만 이 일은 누가 잘못했든 그 사람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입력했습니다. 네, 저는 그것만 원합니다. 그 메시지는 저를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소란스러운 글자들 속에서도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채팅방 전체가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몇몇 사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읽음만 표시하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저에게 이해를 주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우기려 들겠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을. 시누이 김지수는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고 평소처럼 언니는 친척들 망신시키는 것을 좋아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아마 내일 일을 연기할 구실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옆집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띠링하고 왔습니다. 동생, 이거 좀 봐. 그녀가 캡처한 동네 주민 채팅방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눈에 띄는 몇 줄의 글자가 있었습니다. 저 집안 사람들 호화롭게 랍스터랑 와인 먹고 며느리한테 계산하라고 했대.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봐. 내일 주민센터에서 화해 조정한다던데 어떻게 되려나. 저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았고 가슴이 누군가 벽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집안에 꼭꼭 숨겨두었던 일이 끓고 있는 냄비에서 뚜껑이 날아간 것처럼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문 때문에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플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 식사 전에 단순한 초대 문자 한 통이 있었더라면, 만약 식사 후에 솔직한 사과 한마디가 있었더라면 모든 일이 조용히 마무리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들이 헛된 체면을 선택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을 때 수치심은 스스로 퍼져나갈 길을 찾은 것입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자 끝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았는지 몰라.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 조언하는 사람, 화목을 지키라고 상기시키는 사람. 나 정말 지쳤어. 저는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 그의 손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알아요. 그는 고개를 들었고 눈빛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모든 것을 직면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말다툼이 아닌 진실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가서 햇볕에 말린 화초 사진을 찍어 이웃 아주머니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안에서는 휴대폰이 다시 깜빡거리다가 꺼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요함 속에서 저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박자는 여기까지 왔으니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듯했습니다. 내일 주민센터 직원 앞에서 각자는 자신의 몫을 명확히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밝혀진 진실 때문이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날 아침 주민센터의 작은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들이 두 줄로 마주보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시어머니, 이영철 삼촌, 최미경 고모, 정연수 숙부님, 그리고 김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맞은편에는 저와 남편,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매우 짙고 무거워 마치 잘라낼 수 있는 덩어리 같았습니다. 중앙 테이블 위에는 작성할 준비가 된 조서가 펼쳐져 있었고 파란 펜이 모든 것을 폭로할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지난번 식당 매니저의 말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박정숙 고객님께서 예약하셨습니다. 그것은 칼날처럼 맴돌았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찌르기만 하면 그들이 지키려 했던 체면의 껍질이 산산조각 날 것임을 알았습니다. 화해 조정 담당자는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었고 펜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리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누가 방을 예약하고 누가 음식을 주문했는지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고 준비한 증거물, 즉 원본 계산서, 메시지 화면 캡처, 그리고 전화 통화 확인, 녹취록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았고 각 종이는 침묵을 깨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이것은 식당 계산서이며 명확한 서명 확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당 매니저가 박정숙 고객님께서
특별 메뉴를 직접 승인했음을 확인하는 녹취 파일입니다. 담당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정숙 씨,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시어머니는 굳어졌고 두 손을 꽉 꼬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제가 예약한 것은 맞습니다. 친척들의 체면을 세워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영철 삼촌은 헛기침을 하며 얼굴이 붉어졌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몇 가지 메뉴를 추가하자고 했어요. 그냥 분위기 좋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최미경 고모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도 해산물 몇 가지를 더 시키긴 했어요. 정현수 숙부님은 혀를 차며 미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망정, 저는 와인을 더 시켰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계산적이라고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 차례로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펜으로 탁자를 강하게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예약자는 박정숙 씨입니다. 메뉴 주문에는 이영철, 최미경, 정현수 씨가 참여했습니다. 이선영 씨는 식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모든 비용을 이선영 씨에게 짊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제 옆에 앉은 민주는 등을 굽히고 두 손을 꽉 쥐었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줄 끝에 앉은 김지수는 슬쩍 주위를 둘러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직원은 엄격한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조서의 모든 당사자가 명확히 기록할 것을 요구합니다. 계산 책임은 공평하게 나누며 며느리에게 모든 비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나중에 다시 재발하거나 강압적인 언행이 있다면 주민센터는 법규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그 말은 망치 소리 같았고 방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고 삼촌과 고모들은 얼굴이 붉어져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수년간 지켜온 체면의 파편들이 푸른 잉크 글자와 담당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 앞에서 흩어졌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를 더 원합니다. 가족 채팅방에 공개 사과문을 올려주십시오. 그것이 모두의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속 침묵한다면 이 망신은 더 멀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장 선풍기가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소리, 조서에 서명하는 담당 직원의 펜 소리는 마치 최종 결정처럼 건조하게 울려 퍼졌고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진실을 직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화해 조정 후 온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그 빛은 충분히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새로 끓인 차가 옅은 안개처럼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모두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허리를 펴고 앉아 맞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마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피하듯 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운을 띄웠습니다. 그냥 그날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고 치자. 어머니도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했지만 친척들 체면을 생각해서 그랬던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했지만 두 손은 작은 손수건을 꽉 쥐어 구기고 있었습니다. 이영철 삼촌은 머리를 극적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각자 조금씩 내고 그냥 넘어가자. 그냥 밥 한 끼였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니? 최미경 고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정현수 숙부님은 한숨을 쉬며 문 쪽을 곁눈질했습니다. 김지수는 낮은 의자 끝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가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마치 미안해라는 두 글자가 손에 든 휴대폰보다 더 무거운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것이 돈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돈 때문이었다면 식당에서 바로 송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초대받지 못했고 식사 자리에 앉지 않았는데 계산할 때만 저를 부른다면 그것은 존중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명예를 그들의 지갑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방 안이 더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천장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돌아갔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아주 작게 웅성거리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무시할 의도는 없었다. 우리 집은 예부터 그래왔다. 장손 며느리가 시댁을 도와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다. 저는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돕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도와야 합니다. 제가 배제되었다가 계산하는 순간에만 저를 기억한다면 그것은 체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민준이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자세를 고쳐 앉고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삼촌들, 그냥 솔직하게 사과 한마디 합시다. 아침에 주민센터에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편하게 합시다. 그 말은 잔잔한 물 위에 떨어지는 작은 돌멩이 같았고 물 표면에 파문을 일으켰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앙다물고 삼촌을 곁눈질했습니다. 삼촌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 혹시라도 말실수해서 무례하게 될까봐 두렵다. 고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말 주변이 없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 정연수 숙부님은 헛기침을 하며 저를 미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너의 억울함은 알겠지만 그냥 오해였다고 생각하자. 김지수는 여전히 침묵했고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테이블 전체가 침묵에 잠겼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거기에 앉아 그들의 어설픈 동의를 들었고 식은 차 냄새처럼 희미하게 풍겨오는 회피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송하다고 말하면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낮아질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피 위에 세워진 위험은 결국 벽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서류철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파란색 표지는 물 표면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명확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돈 분배는 조서대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 즉 가족 채팅방에 공개 사과문을 올리는 것은 아직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오해로 넘어가자고 한다면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서류를 구청에 제출할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이미 들었지만 구청에서는 더 자세히 들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무언가를 말하려 몸을 앞으로 숙였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영철 삼촌은 주위를 둘러보며 동맹을 찾았지만 모두 시선을 피했습니다. 최미경 고모는 입술을 깨물었고 정연수 숙부님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두 단어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고 입술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서류철 표지를 닫았고 찰칵 소리가 작지만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가족들에게 하루에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공개 사과가 없다면 내일 아침에 저는 제출하러 갈 것입니다. 침묵도 대답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의자를 깔끔하게 당겨 넣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다음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방 안보다 바깥의 공기가 훨씬 시원했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선풍기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그 날개 소리가 아직 떨어지지 않은 체면의 껍질을 얇게 찢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모든 것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대가가 억울함을 삼키는 것이라면 그 평화는 지킬 가치가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자마자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동네 주민 채팅방에 글자들이 번쩍였습니다. 저 집안 사람들 호화롭게 먹고 며느리한테 돈 내라고 하더니 주민센터에 불려갔대. 그 아래에는 끊임없이 댓글이 달렸고 화면을 채웠습니다. 누군가 시댁 식구들이 주민센터 화해 조정실에 앉아 있는 사진을 찍어 동네 학부모의 채팅방에 올렸고 그 사진은 상인회, 문화센터,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각 댓글은 채찍 같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새빵살이 하면서 며느리한테 빚 갚으라고 하는 격이네. 헛된 체면이 남의 집 귀한 딸을 힘들게 했어. 주민센터에 가야 누가 옳고 그른지 알게 되지. 저는 조용히 읽었고 더 이상 심장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드러나기 위해 누군가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여론이 저를 대신해 말해 주었습니다. 집 안에서 시어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얼굴이 붉어졌으며 손은 떨렸고 휴대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것들이 나를 온 동네에 망신시키고 있어. 내가 어떻게 시장에 나갈 수 있겠니?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고 분노와 수치심이 섞인 눈물이 낡은 꽃무늬 옷자락에 떨어졌습니다. 이영철 삼촌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내부 일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줄은 몰랐어. 처음에는 친척들만 아는 줄 알았는데 동네 전체로 퍼지다니. 그는 입술을 깨물고 답답한 방 안에서 출구를 찾는 듯 눈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최미경 고모는 쥐 죽은 듯 조용히 앉아 두 손을 꽉 꼬았습니다. 정현수 숙부님은 땅만 내려다보았고 얼굴은 굳어져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지수는 구석에 기대어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고통스러운 댓글들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어깨는 처져 있었고 눈은 의지할 곳을 잃은 사람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온 동네가 우리를 구경거리로 보는 건 아니겠지. 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지만 이것이 그가 직면해야 할 진실임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울부짖었습니다. 이 불효한 며느리야. 네가 나를 구경거리로 만들었어. 네가 신청서를 내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 아니야.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정을 유지하고 한 글자씩 천천히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망신시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의 행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진실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머니가 부끄럽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행동 때문입니다. 방은 침묵에 잠겼고 벽시계의 규칙적인 째깍 소리만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길게 느렸습니다. 이영철 삼촌은 억지로 웃으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쉰 웃음소리는 어색했습니다. 정현수 숙부님은 한숨을 쉬며 무릎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위신을 잃었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김지수는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쏟아지는 댓글들이 눈에 박히자 목이 메었습니다. 며느리 교육을 못 시켰다. 체면을 지킬 줄 모른다. 이제 명예까지 잃었다. 불꽃이 마른 풀에 붙은 듯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망신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망신시킨 것입니다. 저는 단지 모든 것을 밝은 곳으로 가져왔을 뿐입니다. 헛된 체면을 선택했다면 그 대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기는 너무 무거워 숨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고 떨었고 눈은 충혈되었습니다. 온 친척들은 마치 막다른 골목에 몰린 듯 침묵 속에 잠겼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글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 동네 통장님의 엄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론이 시끄럽습니다. 저희는 가족분들을 다음 주민 회의에 초청하여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요청합니다.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필수 요청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제 시선은 방 안의 모든 얼굴을 훑었고 그들이 여론으로부터 또 한 번의 따기를 맞은 것처럼 일제히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그들의 마지막 체면이 무너졌고 그 주민회의가 그들이 고개를 들 수 있는 최소한의 명예라도 남을지 결정하는 장소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동네 주민 회의실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들이 길게 여러 줄로 놓여 있었습니다. 천장 선풍기가 덜컹거리며 돌아갔고 생강차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저는 중간줄에 앉았고 맞은편 첫 줄에는 어머니, 이영철 삼촌, 최미경 고모, 정현수 숙부님, 그리고 김지수가 마치 불려나온 학생들처럼 곱게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다크서클과 주름을 선명하게 비추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웃들의 작은 속삭임, 슬리퍼 끄는 소리, 타일 바닥을 긁는 의자 소리가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동네 통장님이 나무 연단에 서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구청의 요청에 따라 박정숙 씨 가족이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해명하며 사과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방은 일순간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격렬하지 않고 마치 마지막 구두점을 찍는 것처럼 확실하고 명료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자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꽃무늬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손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한 발음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박정숙입니다. 그날 제가 방을 예약하고 음식을 주문한 것이 맞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이 만나서 체면을 세워주고 싶었는데 일이 시끄럽게 됐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했고 며느리가 계산해야 한다고 오해하게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웃 여러분과 며느리 이선영 앞에서 사과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교훈 삼겠습니다. 말을 마친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듯 작은 웅성거림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통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한 사람씩 발언하도록 했습니다. 이영철 삼촌이 일어섰고 귀를 긁적이며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저는 김민준 아버지의 형입니다. 제가 메뉴를 추가하자고 거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 이선영과 이웃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삼촌의 목소리는 파리 소리처럼 작았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두 단어는 또렷하게 떨어졌습니다. 최미경 고모가 일어서서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고모도 동조했어요. 죄송합니다. 정현수 숙부님은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술을 더 시켰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는 당황하며 눈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글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는 속삭임이 커졌습니다.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한숨 섞인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호화롭게 먹으려고 했을까? 헛된 체면이 며느리를 힘들게 했어. 한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얼마나 큰 돈이라고 외국산 와인까지 시키고. 이 말들은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후두둑 소리를 내며 퍼져나갔습니다. 통장님은 저를 향해 이선영 씨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서류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줄을 바라본 후 방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침착하고 명확하며 느렸습니다. 어머니, 삼촌, 고모, 숙부님께서 사과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무도 망신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우리 집이 동네에서 화제거리가 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이제부터 그 누구도 소위 체면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짊어지게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돈은 나눌 수 있지만 존중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누가 먹었든 그 사람이 계산하고 누가 잘못 말했든 그 사람이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물 표면에 떨어진 조약돌처럼 완벽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왼쪽 구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내 규칙적이고 따뜻한 박수갈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고 오랫동안 목을 막고 있던 덩어리가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선은 간결하게 다시 읽혔습니다. 가족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주민센터는 이를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일어섰고 의자가 덜컹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얇고 조심스러운 미소와 고갯짓이 오갔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섰고 밤바람이 목덜미를 시원하게 식혀주었습니다. 저는 돌아섰고 어머니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치심, 쓰라림,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체면이라는 외투를 벗어던진 자신의 잘못 앞에서 발가벗겨진 한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의 침묵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온 동네 주민 회의에 참석한 후 시댁 식구 중 누구도 다시는 저에게 대신 계산하라고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요란하고 과시적인 모임이나 성대한 식사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제사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훨씬 더 조심스러워졌고 간결하게 계산했으며 더 이상 비싼 메뉴를 외치거나 동네 사람들에게 과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공개 사과는 무거운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체면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들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차가운 따귀와 같았습니다. 늦은 오후 제가 현관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외부 사람이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고개 숙이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고 오직 명료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진실이 그들을 직면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느 정도의 수용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회의실 중앙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공개 사과하던 이미지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제가 과거의 일을 언급할 때마다 친척들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침묵하거나 한숨을 쉬며 지불해야 할 대가가 명확하게 드러났고 부인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사건 후 친척들은 모임을 거의 갖지 않았고 만약 모이더라도 몇몇 가까운 사람들끼리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함께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도 맥주나 술, 특별 메뉴를 더 주문하라는 외침도 세상에 자랑하려는 모습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동네의 소문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항상 새로운 흥미거리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회상할 때마다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헛된 체면으로 며느리를 무시하더니 결국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네. 고요한 어느 저녁 집 안에는 시계의 째깍 소리와 작업대에 비치는 희미한 노란 불빛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그날 결제했던 계산서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여전히 구겨지지 않고 펴져 있었고 파란 잉크로 인쇄된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앞에 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불했다는 단순한 증명서가 아니라 공평함을 지키고 저 자신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바람결처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때로는 진실이야말로 사람들이 고개 숙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밖에서는 부겐빌레아 덩굴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 평화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굳건히 서서 강요에 굴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소위 체면이라는 것이 다시는 저를 짓누르지 않도록 한 날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온 가족은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어떤 것도 짊어지게 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수치심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료한 눈으로 목격한 그 결말은 정말로 그들을 땅속으로 숨고 싶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계산서를 접어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약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주는 메시지로 저는 이 집 안에서 저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은 모두에게 가장 공평한 판결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고개 숙이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의 힘이 아니라 수많은 시선 앞에서 드러난 진실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모든 소란을 마무리 짓고 각자가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는 침묵만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헛된 체면이 결코 가족 간의 정을 키울 수 없으며 오직 존중과 진심만이 가정을 지킬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시비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올곧게 살 줄 안다면 시간과 공평함이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인내하는 것은 현명하지만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일어설 용기는 더욱 귀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에 닿았다면 부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편안한 노후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인간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